구간이 금 투자 적기가 맞을까요?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적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금 가격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이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 긴 호흡의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막 중간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대한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대한 상승장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후반부로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광기와 그런 여러 가지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중반부를 지나는 동안 사실 금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원래 중반부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중반부부터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높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그런 상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이 적기인가 라고 할 때 지금의 가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시기를 보고 지금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조금 많이 놀라긴 했는데 보통 금이 가을에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런 게 해외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몇 개 찾아봤는데 해당 논문이 있더라고요. 덕지보호 교수의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을 살펴보면요. 이제 40년 동안의 그 데이터 값을 보면 금이 유독 가을에 좀 많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가을에 왜 금값이 좀 많이 튀어오르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은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가 좀 경제 불안이 많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1929년 미국의 대공황도 이제 8월 정도에 있었고 1989년 블랙 먼데이 역시 이 가을에 일어났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겪었던 IMF 같은 것도 이런 다 가을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투자자들은 가을이 되면 조금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자산으로 한번 쏠림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요에 대한 측면인데요. 금을 가장 많이 수요하는 곳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결혼할 때 특히 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결혼 시즌이 가장 많은 게 가을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각 국가적으로 축제 기간도 이제 가을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의 가을의 금 수요량을 살펴보면 확실히 금의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렇게 금 가격이 한번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는 이제 금은 당분간 이제 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금을 팔아야 할 때는 언제라고 보세요? 금을 팔아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금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투자를 하든지 매수했던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매도의 이유로 가지고 가야만 해요. 우리가 처음에 금 투자할 때는 이제 뭐 탈달러 현상, 뭐 아니면은 뭐 실질 금리, 생산량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매도할 때는 뜬금없이 뭐 금리, 약간 뭐 완전 다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금리와 생산량,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보고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좋으신데요. 우리가 처음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 금의 거대 상승장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을 때가 바로 금의 최고점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금리의 최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이제 1년의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자산이든지 이렇게 추세성을 갖고 파동 형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금리도 마찬가지로 총 3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최저점을 찍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저점은 알 수가 없어도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더 낮다면 두 번째 저점을 찍고 다시 두 번째 저점 부근에 되돌아왔을 때는 이제 최저점에 다가왔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면 거의 항상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반대로 생산량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금의 최고점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님이 현재 금 투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물을 사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구매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물이라고 한다면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10%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은 약간 달러를 구매하실 때처럼 살 때랑 팔 때가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더 비싸게 주고 사고 나중에 팔 때는 약간 더 싸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만큼의 손실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금은 사자마자 15%의 손실을 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세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시고 판매하시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꼭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야만 실물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부가세나 살 때 팔 때 이런 가격 차이 없이도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개인 간 거래 같은 거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중고장터 같은 데서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에 있어서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요만큼 났었던,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났었던 거에 중간 가격에서 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도 이 가격, 나중에 팔아도 이 가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를 하더라도 전혀 손해 없이 거래를 하실 수 있죠. 물론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개인 간 거래에서 항상 뭐 사기라던가 뭐 절도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거래해 줄 수 있게 중개해주는 귀금속 전문 거래 플랫폼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신다면 어쨌든 우리가 실물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는데 그 이점들을 모두 누리면서 부가세나 뭐 거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귀금속 투자를 전체 포트에서 얼마 비중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진 모든 포트폴리오의 100%가 다 금이랑 은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금과 은이 상승할 것이라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투자를 하기를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금과 은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확신이 없다면 실제로 그 자산이 10배가 올라가든 100배가 올라가든 그 모든 상승분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확신이 있다면 투자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딱 적절한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연구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이 대략 한 7.5%에서 한 15% 정도, 요 정도를 이제 넣어놓고 있거든요. 저도 한 지난 100년간의 주식과 채권, 금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금이 한 10% 정도 담겼을 때 오히려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고 투자 안정성도 높아지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에 투자할 때는 한 10%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투자에 확신이 생기신다면 조금씩 늘려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은 비율이 높아서 은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금과 은은 둘 다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서의 가치로 이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금과 은 가격을 겹쳐서 보면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금과 함께 은도 돈으로서의 가치로 가격이 결정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지난 5,000년 동안 금과 은은 가격 데이터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금 하나로 은을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요거를 표현하는 지표를 우리는 금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1대10, 그러니까 그 은을 10개를 가지고 와야 금 1개랑 교환이 가능하다. 요게 거의 4,800년 동안 지켜졌던 룰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한 요 정도 수준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데, 지금은 이 금은비가 무려 거의 80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 하나를 사려면 은을 80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은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된 은은 다시 가치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은이 이 전체 수요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전기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기후위기다 이렇게 하면서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태양광, 전기차 이런 쪽이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은의 수요가 지금 미친 듯이 폭증을 하면서 이미 수요가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심지어는 은이 생산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지금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대를 바라봤을 때 더욱더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또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가까워질수록 은의 수요는 더 폭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은에 대한 가치는 지금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보통 이제 골드바 사는 것도 투자로 보죠. 이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을 이제 실물로 사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셨을 때 부가세 10%와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로 인해서 사자마자 한 15% 손실을 본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양한 방법을 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사실 제가 가장 큰 장점, 어떻게 보면 제가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금이라는 자산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사실 화폐에 대한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를 관장하는 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화폐로부터 탈피해서 금으로 가는 게 어마어마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금을 통제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금을 이제 다 전 국민의 금을 모두 몰수하려는 그런 법을 정해서 실제로 이 이후에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큰 벌금 혹은 징역형까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IMF 때 금은 인출도 안 되었고요. 오히려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들의 금을 강탈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이 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대로 말하면 금에 대한 통제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금융자산 같은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면 그러한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실물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런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실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보유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물이 이제 뭐 보관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뭐 절도나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 적립통장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도 가능한 건가요? 네, 금 적립통장. 보통 은행에서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그냥 제가 긴 말 필요 없이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수수료가 무려 2.5%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ETF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간편한 방법인데 이게 수수료가 한 0.6%에서 0.7%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4배 정도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적인 측면입니다. 금은 적게 오를 때는 600%, 많게 오를 때는 2500%나 상승할 정도로 한 번 상승이 시작하면 진짜 엄청난 그런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금통장의 경우에는 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금융소득과세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이제 최대 44%의 누진과세도 부과되게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투자 방법도 많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차라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펀드형 종류인 금 ETF도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투자하는 건가요? 금 ETF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식 어플 요즘에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주식 어플에서 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금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바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금통장이나 이런 다른 것 비해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금 ETF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15.4%를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금통장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ETF도 이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4년에 정부가 이 금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고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출시한 시장인데요. 정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주식 어플에서 ETF를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주식 어플에서 금 현물 이렇게 메뉴 탭에 검색을 하시면 주식 투자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금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금을 사고 파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ETF랑 금통장이랑 비교하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ETF의 경우는 한국에 상장됐을 때 15.4%, 미국에 상장된 거는 22%의 그런 세금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금통장도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근데 KRX 금시장의 경우는 어떠한 세금도 없다. 그래서 이걸로 투자하는 게 이왕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 외에도 또 이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은 같은 경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은은 KRX 은시장 이런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한국금거래소에서 출시한 생골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금과 은, 뭐 백금, 이런 팔라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디지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인데, 수수료는 한 1% 정도 되지만 그래도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요. 자, 투자자 여러분께 이 점은 꼭 유념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네, 금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퍼포먼스도 있다. 그리고 또 한쪽 부분에선 안전자산이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금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금은 이 26배가 상승할 만큼 큰 포텐셜을 내는 자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20년 동안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에 투자하실 때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 투자는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한 투자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네, 맞아요. 금은 일단은 다른 자산들이랑 비교하면 일 변동성도 되게 작고 그리고 추세도 길기 때문에 좀 이제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한 자산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장기로 그냥 묻어둔다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꽤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좋은 점은 큰 또 이렇게 뭐 마음에 그런 심리적인 변동이 없다는 점에선 좋기 때문에 내가 투자의 확신만 조금 갖고 있으시게 된다면 정말 편한 그런 투자를 하는 걸 이제 느끼실 것 같아요.